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놀람. 2. 한국의 뛰어난 능력. 3,100 공개를 목표로 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25년 한국 전투기의 본격적인 초고속 납품이 시작된다. 한국에서 주문한 신형 전투기가 도착하면 남은 미그 29 전투기 모두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 최근 한국 방산의 빠른 납품이 유럽에서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그 29 전투기를 한국의 FA-50과 미국 F-35로 대체할 예정으로 지난해 한국의 FA-50 48대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한 FA-50 48대 중에 TA-50 블록 1을 부분 변경해 12대를 먼저 납품하고 폴란드 요구 사항에 맞춰 새롭게 제작해 36대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전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납품하는 12대는 올해 8월 2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2대를 납품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납품하는 12대의 FA-50을 두고 폴란드의 빠른 전투기 도입 의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운다는 의미의 갬필러, 갓필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지금 전력의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기회이자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FA-50 또한 K2 전차처럼 초도 물량이 예정된 8월보다 3개월 앞당긴 5월에 전달할 예정으로 국내 항공 관계자는 FA-50 초도 물량을 빠르게 인도하면 K방산의 장점인 빠른 납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국가인 슬로비키아, 체코 등에서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슬로바키아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FA-50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오전 900억 규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군사전력을 키우고 있는 폴란드는 자신들이 새 유럽의 리더라고 전명하고 나섰습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11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옛 유럽은 실패했다. 하지만 러시아 공산주의가 어땠는지 기억하는 새 유럽이 있다. 폴란드는 바로 이 새 유럽의 지도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많이 한 나라로 나토와 EU는 폴란드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폴란드의 입김이 세진 것은 분명히 한국을 파트너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형 공격기 등을 도입하고 조기에 납품받고 있으며 최근 미국 정보기관으로 추정된 문건에 우리가 만든 포탄 33만 발이 수출되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를 무기로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한 나라들에게 폴란드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납기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 최첨단 공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경남 사천 공장에서 전투기를 생산하는 고정이동은 마치 동구장을 연상케 하는 건물로 축구장 3개를 합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15, T-50, KF-21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조립하지만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KF-21지 동화 장비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 방산업체들도 탐을 낼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인 전투기 조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A-50은 2개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 월 최대 5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놀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전투기 제조 공장에서 또다시 FA-50을 폴란드에 빨리 인도하면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자랑하는 한국은 더욱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한국 무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18-2022년까지 4% 뛰면서 점유율의 퍼센트 변화율이 무려 74%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FA-50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A-50을 지난해 폴란드에 48대, 올해 2월 말레이시아에 18대를 수출하면서
수개월 만에 5조 4천억 원의 실적을 몰렸기 때문입니다. FA50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2022년 이후 납품 전망 순위가 3위로 뛰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항공기 시장에서 한국의 속도 전략은 제대로 먹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탄약 부족으로 5월에는 러시아 전투기가 상공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미사일 O-300 미사일이 거의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 마지막 날 12시간 동안에만 군용기 91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역대 최단시간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로 이날 무력 시위에 동원된 중국 군용기는 수 30과 제-20, 11, 15, 16 전투기 등과 H-6 폭격기 등 식별된 중국 군용기 숫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각국들은 가장 먼저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조기 납품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의 빠른 생산 속도와 조기 납품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 KF-21의 놀라운 개발 속도입니다. KF-21은 최근 단거리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에 성공하면서 포스트 KF-21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을 F-35처럼 개량하고 인공지능 정보융합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춘 6세대 전투기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는 중국이 한국의 KF-21을 견제하면서 예상 못한 보도를 내놓으며 한국의 행동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소후닷컴에서는 한국이 4,000개의 핵탄두를 위한 충분한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곧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어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F-21의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KF-210I 만들어지고 무장 관련 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술 핵무기 탑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서 핵무기 통합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니온 바 있습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전술 핵 운용을 위해서는 항공기에 별도의 동화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F-15, 16 모두 핵무기 운용 능력을 통합한 사례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안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되지만 국내와 미국 일부에서는 대북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에 앞으로 이에 대한 고려도 시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조비연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 핵 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위력 핵탄두 W-76을 한국의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또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산형 B-61-12 저위력 중력 폭탄을 공유받는 공중 기반 핵 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미국이 허용만 하면 KF-21에도 전술핵 무기를 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산 전투기가 수출되면서 자신들의 수출 시장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용은 지난해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KF-21을 생산한 것을 놓고 전투기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할 만큼 성장했다는 점을 의미 있게 바라봤습니다. 앤서니 월은 KF-21의 성능이 좋다면 한미 군사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에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와 직접적으로 수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KF-21은 이미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구입한 나라들은 차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로 분류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KF-21의 예상박의 모델이 큰 인기를 끌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KF-21 합재기 모델인 KF-21 네이비와 이를 탑재하는 중형항모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KF-21N 함재기에 대한 설계 연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미국산 F-35 함재기의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산 모델로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KF-21N 자체 개발로 가져다주는 이득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F-35B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F-35B형은 미 해병대 353대, 영국 공군 138대, 이탈리아 해공군이 30대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호주, 스페인, 터키도 약 100여 대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2020년 싱가포르에 판매된 F-35B의 대당 가격은 2억 2,916만 달러, 약 2,682억 원, 었지만 이후 영국은 대당 3천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35B는 F-35A 기체의 구조와 부풀이 다르고 별도의 정비 훈련 지원 인프라가 필요한데, 영국은 이 때문에 F-35B의 대량 도입 포기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F-35B가 필요하지만 너무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F-21N의 도입 예상 가격은 1,500억 원으로 소프트웨어 개선을 비롯한 추가 비용이 필요 없고, 또한 이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KF-21자재 개발을 한다면 중항모와 함께 한국 해상전력의 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KF-21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수출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FA-50으로 미국 시장을 도전하겠다면서 전 세계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F-21의 개발을 서두르며 빠르게 전력화하며 수출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주공산이 된 세계 재래식 잠수함 시장. 이제 대한민국이 접수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KSS 3배치 1두번함 안무함이 우리 해군에 정식으로, 그러자 뜬금없이 지구 반대편이 캐나다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캐나다는 미국을 이어 아메리카 대륙의 두 번째 초강 대국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정작 군사 분야에 있어 캐나다는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경제 자원 규모가 순위 결정에 상대한 영향을 미치는 2023 GFP 랭킹에서조차 25위 이내에도 들지 못했는데요. 캐나다가 G7 일원미자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하나라는 걸 감안하면 군사력 수준이 어이없을 정도로 비참한 셈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나름대로 모자란 군사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이때 캐나다의 평화주의는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의 수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고, 중국은 캐나다를 잔챙미 취급하며 선을 넘은 지 모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세계 10대 강국 수준에 걸맞은 군사력을 보유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잠수함 전력 강화에 있어 대한민국은 캐나다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옵션인데요. 실제로 최근 세계 방산 시장은 대한민국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한 소문으로 뜨겁습니다. 심지어 그 규모가 지난 2022년 국제사회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 폴란드 방산 계약 뺨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가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이려는 이유부터 왜 대한민국 잠수함이 최우선 도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지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빈델라는 말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과격한 말이긴 하지만 그간 캐나다의 만보는 딱 이 한마디로 정해 가능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자국의 만보를 미국에 나 몰라라 맡겨놨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특수전을 위시로 한 지상군 병력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지만 그 외의 분야는 한숨만 나옵니다. 일례로 공중전력은 1982년 도입한 CF-18A B들 여전히 주력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40년이 넘는 운용 기간 동안 하나둘 퇴역해서 998만 5천 스퀘어 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고작 78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캐나다의 99분의 1 크기의 물과한 대한민국이 전술기만 422대를 운용 중이란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이 적은 양민지 감이 오실 텐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나마 공군은 해군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캐나다는 24만 3천 킬로미터에 육박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만선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와 북극해를 경계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반면 밀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서 배수량 4,770톤의 헬리팩스급 호위함 12척, 970톤의 킹스턴급 초기함 12척이 사실상 현역 함정의 전부입니다. 이 정도 전력이라면 해만선이 길어서 지키기 힘드니까 아예 포기해버린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드는데요. 사실 아주 들린 얘기도 아닌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캐나다를 공격한다는 건 곧 대영제국의 시비들 건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고 실제로도 캐나다들 공격하기 위해선 대영제국의 함대부터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명제국 대신 미국이 캐나다를 방위하고 있으며 캐나다 침공은 미국 침공과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바로 이 때문에 안보 운명을 안일하게 방치해왔던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제적 입지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고 과거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토대를 벗어던지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의 급격한 군사적 성장이 미국을 위협하면서 안보 부담을 동맹과 나누어 질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은 캐나다의 만보 무임승차 전략을 비판하고 북미 대륙 방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라고 압박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강화를 요구했던 게 바로 잠수함 전력이었습니다. 단기간에 규모들 키우는 게 불가능한 해상 전력이지만 그래도 잠수함이라면 비대칭 전력으로서도 소수라도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썩어도 준치라고 아직 러시아의 해군력은 준수한 상태고 북극해 연안에는 핵잠수함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평양에선 중국의 전략 원잠이 출몰하며 미국의 해상 명향력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미국이 최우선 동맹국들을 막강한 잠수함으로 무장하고 싶어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단적인 예로 미국이 먹지 핑계들 대가며 핵확산 금지 조약을 깨트리고 호주에 핵잠수함을 판매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선택을 한 마당에 캐나다 또한 더는 나몰라라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캐나다는 표류하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부활시키며 아예 국방부에 잠수함 도입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 규모만 따져봐도 자그마치 대당 2조 원가량의 공격 잠수함 12척이나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단일 무기 체계에만 무려 2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업계 관계자들은 도입 비용만 24조 원이고 평균적인 잠수함의 전체 수명주기 유지 비용까지 따지면 총 사업비만 최소 8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하나에만 2022년 한 폴 방산 계약 총 금액의 무려 2배가 넘는 금액을 계획 중인 셈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좀 만들어 왔다 싶은 국가라면 눈이 뒤집혀 달려들 수밖에 없는 초대 규모 사업인데요. 일례로 벌써 수중 배수량만 7,800톤 미상민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 7,400톤의 영국 아스투트급 잠수함, 5,300톤의 프랑스 바라쿠다급 잠수함이 물망에 올랐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각 잠수함 모두 훌륭한 성능의 공격 핵잠이었지만 척당 가격이 3조 원에 육박하는 데다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핵잠수함이라 캐나다가 도입하기에는 여러모로 걸림돌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재래식 잠수함의 종결이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DSM이 3000과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후보라면 대한민국의 DSM이 3천이 경쟁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이미 수출 경험치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민도, 태국 등의 잠수함 사업에 참여했고 인도네시아에는 DSM이 1,400세척을 수출하면서 전 세계 5개국뿐인 잠수함 수출국에 등극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자국의 첫 잠수함 도입의 장보고 3회 기술로 개량한 DSM이 1,400PN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일본의 다른 모든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수출 경험이 전무한 데다 독자적인 운용 방식 때문에 오랜 시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외면받아 왔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초로 추진 체계에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하면서 원자력 잠수함 수준의 정숙성과 잠항 시간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리튬이온 전지는 아직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기술입니다. 오죽하면 재래식 잠수함 최강국이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조차 최신 형민 장보고 세배치 2부터 그것도 산소 공급 없이 추진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기부료 추진체계 AIP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잠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고 당장의 안보 공백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잠항 시간과 기동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리튬이온 전지는 분명 언젠가는 정복해야 할 기술인데요. 하지만 지금 한시가 급한 캐나다로서는 보험장치 하나 없이 리튬이온 전지만을 채택한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도입하기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 타이게이급은 대한민국의 DSM이 3천에 비해 무장이 한참이나 모자른데요. 대한민국의 DSM이 3천는 장보고 3배치 1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장보고 3배치 2 사이에 위치한 잠수함으로 수중 배수량만 4,000톤에 달합니다. 또 수직 발사관도 도산 안창호급의 6개에서 10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덕에 SLBM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533mm ATP 발사관 6개를 탑재하면서 머뢰 운용도 굉장히 자유로운데요. 실제로 DSM이 3천은 미를 앞세워 인도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 당시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와 경쟁하여 유일한 협상 대상자로까지 선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비록 사업 자체는 인도 해군의 무리한 요구 탓에 사실상 좌초되었지만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력만큼은 프랑스, 러시아 같은 잠수함 강대국들과 비교해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던 사례인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걸림돌민 미국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과 일본의 잠수함 대결은 이미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바로 호주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인데요. 당시 호주는 노후화된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 도입 사업을 벌였고 여기서 대한민국의 장보고 3 잠수함이 상당한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미국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버렸습니다. 핵 확산 금지의 원칙을 깨버리고 호주의 핵잠수함을 수출하기로 노선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임장은 어디까지나 핵무장 잠수함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이니 핵 확산 금지 원칙을 깨트린 게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대한민국으로서는 날벼락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게다가 캐나다의 안보를 책임지는 미국인 만큼 캐나다 의회를 압박하여 사업비 자체를 핵잠수함 도입에 맞게 증액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걱정하는 국내 군사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의견도 많습니다. 현재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을 봤을 때 호주와 함께 캐나다 남기 물량까지 맞춘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품 기일이 뒤로 미뤄질수록 미국 혼자 맡고 있는 북미 대륙의 안보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남기 일정만큼은 무조건 보장하는 대한민국 방산이 오히려 최선의 대안입니다. 여기에 한국으로선 더없이 반갑고 긍정적인 요소가 추가되었는데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 중 한 명인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이 대표적인 친한파 인물로 웨인 디 에어 대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운 부사령관 출신의 최괴인 장군은 한국 근무 당시 계영수라는 한국 이름까지 받을 정도로 지역사회와 친분이 두터웠으며 전출 명령을 받고는 한글로 된 장문의 편지를 남겨 한국을 떠나는 아쉬움과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터가 좋았었는지 캐나다로 귀국하자마자 대장으로 진급. 지금까지 한국과 좋은 민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웨인이 계약 수주에 큰 도움은 못 될지라도 우리의 경쟁 상대민 일본이 강력한 로비로 도전할 것이기에 대한민국으로선 천군만 말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산 수출은 일회성 납품이 아니라 계약국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수출 물동량 확대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입니다. 그럼기에 방산 계약을 군사적 동맹의 밑그림이라 보는 의견이 많은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써 1년이 출적 지났습니다. 이번 전쟁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세계 2위급 군사 대국으로 꼽히는 러시아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압도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버렸는데 집속단도 써보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써보고 무자비한 폭격도 가해봤지만 우크라이나를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서방국의 무기 지원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하이마스 등 미국의 적극적인 무기 지원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죠. 그런데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까지는 대등하게 엎어면 압도할지도 모를 부대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중국은 물론 일본과 북한 그 어디에서도 적수가 없다는 이 부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유럽과 북미가 서로 지켜주자며 체결한 동맹체가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9년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창설된 이 조약은 현재 북미 2개국, 미국, 캐나다와 유럽 29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동맹체죠.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서 발발했는데 왜냐면 나토 조약 제5조 컬렉티브 디펜스 때문입니다. 제5조에 따르면 집단방어 컬렉티브 디펜스 관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토 회원국 중 누구라도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회원국 전체는 지체 없이 공격을 개시한 국가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러시아 침공으로 K2 전차 및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가 유럽으로 대량 수출된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토가 창설되자 많은 회원국들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믿고 군비를 감축했기 때문입니다. 즉, 규정상 회원국은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지만 2%는커녕 대부분 1%대에 머물고 있고 그냥 경제 발전에만 올인한 겁니다. 그러다 러시아 침공이라는 실질적인 위험이 눈앞에 닥쳐오자 서둘러 무기를 사들이고 군비를 늘리기 시작한 건데요. 아이슬란드의 경우 군대는 없고 고작 해안경비대가 전부였을 정도입니다. 아이슬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원국들의 전력 수준은 참담한 수준인데 일례로 네덜란드의 경우 세계 기갑연대를 전부 폐지해버리면서 레오파르트 전차 100대를 핀란드에 팔아버렸고 이제 고작 18대 남았습니다. 2007년과 2012년 기병연대를 해체할 당시 이미 네덜란드나 그 주변에서 기갑전이 벌어질 정도면 이미 전쟁이 가망이 없는 상황시라는 논리를 내세웠죠. 영국의 전략국제문제 IASS에서 발행하는 밀러테리 밸런스 2019분에 나타난 회원국의 전력은 2018년 기준 주요 7개국의 주력 전차 템피티 전력은 독일이 레오파르트 전차 236대, 영국이 챌린저2 전차 227대, 프랑스가 르클레르 전차 200대, 이탈리아가 아리에테 200대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G7 회원국인 4개국 보유 전차가 900대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한국은 2514대의 전차를 운용 중이었는데
저 4개국과 4-1로부터도 한국이 압도해버리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힘 좀 쓴다는 유럽 국가들 전체와 맞붙어도 한국이 이길 수 있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력을 갖춘 한국군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 일본, 북한 등의 동아시아에서도 적수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하는 바로 7군단 제7기동군단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한국에서 6군단과 8군단이 해체됐거나 해체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대한민국 국군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동군단인 7군단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기동군단 또는 북진선봉이라고 불리는 7군단의 존재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오로지 평양을 초토화시킨다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오로지 북진의 북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7군단 훈련에 방어 훈련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공격 훈련만 있고 모든 병력이 전차, 장갑차 또는 자주포를 타고 이동합니다. 즉, 기계화사단이 주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약 1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4개의 기계화 복병사단이 있었지만 2004년 제11기동사단인 화랑부대가 2010년 제8기동사단인 오뚜기 부대가 각각 기계화 복병사단으로 개편됐고 전부 7군단 예하로 편입됐습니다. 이미 한국에는 수기사, 수도기계화 복병사단로도 불리는 맹호부대와 20기계화 복병사단인 결전부대라는 걸출한 기계화 사단이 존재했는데 이들도 전부 7군단 예하에 있었습니다. 물론 국방개혁이 영에 따라 사단이 통폐합되면서 이름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현재 7군단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력을 갖췄길래 세계 최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한국 역사상 최초의 기계화 복병사단인 수기사, 수도기계화 복병사단은 그 명성만급이나 대단한 기갑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K1 전차의 위험이 대단합니다. 1984년 개발 직후부터 양산에 들어가 1000대를 뽑아낸 후 즉각 수기사를 시작으로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1990년대 초 북한이 기존의 T-54보다 화력이 우수한 T-72 전차를 실전 배치했다는 첩보가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이에 대응할 더 강력한 전차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즉각 K1의 성능 개량을 시작했습니다. 주포를 120mm 강선포로 번경해 화력을 강화했고 개량형 특수장갑을 적용해 생존성을 높인 K1A1을 개발했습니다. K1의 첫 번째 성능 개량이 이뤄진 것이죠. 그러다 2000년대 후반 다시 한번 성능 개량을 실시했는데 최신 장비였던 K2 흑표전차와 K21 장갑차가 야전 배치됨에 따라 이를 장비와의 합동 운용을 위한 기능 추가가 요구됐죠. 이에 21세기 전장 환경에 맞는 디지털 전장 관리 체계, 피하 식별 장치, 전 후방 감시 카메라, 항법 장치 등의 기능이 추가됐고 실시간 정보 공유와 전투 차량 간 통합 운용, 아군 오인 사격 방지 기능을 추가한 K1A2가 완성됐습니다. 2004년 화람부대 11기동사단과 2010년 오뚜기 부대 8기동사단가 7군단으로 합류했는데 이들은 전부 기동사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왜냐면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할 작전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평양을 향해 고속 전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속도가 처지는 전차대대를 줄이고 기계화 보병대대를 늘리면서 최신형 K2 흑표 전차로 무장시켰습니다. K2의 경우 1970년 국산 전차를 보유하겠다는 작은 목표에서 시작됐는데 한국이 가진 모든 기술을 끌어모아 30년 만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꿈의 무기인데 파워팩 문제로 시끄럽기는 했었으나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 2014년 1500마력 파위팩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독일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1500마력 파워팩 기술을 갖게 됐죠. 전차의 경우 다양한 평가 요소가 존재하지만 화력, 기동력, 방어력이 기본이며 이 요소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모든 국가의 전장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한국은 기동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산기슭 등이 험한 지형을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흑표의 최고 속도는 72km로 전차 중 가장 빠르고 급정거 시에도 제동거리가 24m에 불과합니다. 또한 하천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잠수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포신까지 불에 잠긴 상태에서 1m를 도하할 수 있죠. 화력도 가볍지 않습니다. 120mm 55구경 활강포를 장착했는데 자체 개발한 전차포탄을 사용합니다. 사실 K2 흑표 전차는 태어날 때부터 전차가 필요한 국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터키가 2008년에 4천억 원을 투자해 주요 부품과 개발 기술을 사들였고 작년에는 자칫 러시아랑 맞설 위기에 놓인 폴란드가 무려 1,000대를 수입해 갔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험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신속한 인도를 특별히 요청했고 한국은 8기동사단에 배치할 물량을 폴란드로 돌려 작년 12월 6일부터 인도를 시작해 즉각 러시아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어쨌든 8사단과 11사단은 K2 흑표로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7군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북진을 담당하는 부대인 만큼 온갖 최신 전력이 모여 있습니다. 1,000대 이상의 전차를 기동시키기 위해 공병여단, 제7공병여단을 가진 데다 적 후방에 침투해 전차 부대를 이끌어줄 강습대대도 2개, 제1, 2강습대대 나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 아파치 헬기로 무장한 항공단, 제17항공단 도 운영하고 있고 화력 지원을 위해 K9 자주포를 배치받은 포병여단, 제7포병여단 도 따로 두고 있죠. 한 예비역 장성은 말만 군단이지 사실은 별 4개 파리가 지휘하는 야전군의 버금가는 화력치라며 7군단이 육군 모든 전력과 맞붙어도 승패를 가능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7군단은 과연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을까요? 북한의 기감 전력은 가볍지 않습니다. 기갑군단, 기감사단, 기계화보병사단, 기감여단까지 다종다양한 기계화 부대를 편성해 두었는데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김정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최신 무기는 전부 평양에 있죠. 하지만 전술적으로 보자면 7군단과 동일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820군단인데 전차군단 또는 기강군단으로 불립니다. 황해도 사리원에 사령부를 둔 820군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재빨리 남하해 한국 후방으로 돌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북한군 최정예 전투사단은 제105 탱크사단으로 한국전쟁 당시 서울중앙청 꼭대기에 인공기를 꽂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105 탱크사단이 820군단 예하로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기감여단과 기계화복병사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요 전력은 자체 생산한 천마호로 1960년대 구소련이 제작한 T-62 전차의 개량형입니다. 만약 7군단이 820군단을 격파시키고 평양으로 북진하면 평양방어사령부와 직접 맞붙게 되는데요. 평방사는 쿠데타를 막는 부대로 북한 내 최고 화력을 자랑하죠. 장비, 인력, 규모로 볼 때 북한 최고의 군단금 부대입니다. 평방사의 주요 화력은 신형 탱크인 선군호인데 이는 K2 흑표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천마호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한국 전투기와 미국의 공군 전력이 가세한다면 평양은 불바다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최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전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미국을 상대할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반도와 그리 멀지 않은 랴오닝성에는 제79집단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짐단군은 하나의 국가가 가진 전체 병력과 맞먹는 수준으로 최소 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중국의 79집단군은 1개 기감여단, 3개 기계화 복병여단, 1개 특수작전단을 예하로 두고 있는데 그야말로 중국 최정예 부대로 꼽힙니다. 다만 7군단의 전차나 장감차 등과 비교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죠. 일본 역시 옛소련이 홋카이도를 침공할 것을 대비해
기계화 부대 중심으로 북부 방면대를 두고 있는데 이 역시 한국의 7군단에 비해 턱없이 전력이 떨어집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한때 지구상 최고 기감 전력을 보유했던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만큼 강력한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역시 전차 전력이었는데 히틀러가 직접 개발하도록 지시한 제1호차와 제2호차는 제1차 세계대전의 주역 프랑스의 모든 전차를 무력화시켰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전범국의 죄를 뒤집어쓰고 군대의 힘을 쫙 빼고 나토에 기댔습니다. 대신 구소련과는 부딪히기보다 경제교류를 선택했죠. 러시아 천연가스관이 독일로 들어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4년 크림반도 침공과 작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를 느낀 독일은 군비를 늘리기 시작했지만 전차 236대를 1000대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 10년 이상은 소요될 예정이죠. 그럼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독일보다는 우수하지만 핵잠이나 항모를 제외시키면 전체 전력은 약화됐습니다. 영국 역시 현재 보유한 전력 유지도 어려울 만큼 버거워하고 있죠. 위에서 보셨듯이 7군단은 북한을 상대할 때는 닥치고 북진에 전념합니다. 아직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황인 만큼 규모를 줄이거나 전력을 약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있죠. 잠시 언급했듯 7군단은 한국군이 보유한 최첨단 전차 및 무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등 나토 7개국의 전력과 버급가는 혹은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북한에게는 그야말로 악마와 같은 존재죠. 어쨌든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한국군은 무장을 늦출 수 없으며 과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